네, 안녕하세요. IT 전방송 토크 IT 제작막근 지식 PD 고성입니다. 오늘 앱 중심의 인프라 현대화, 또 데이터 가용성을 통한 비즈니스 가치 창출, 이런 주제로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제 왼쪽으로 VMware 코리아의 조윤환 이사님, 또 빔코리아의 어인석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게 제목은 되게 멋있는데, 좀 이렇게 쉽게, 오늘 제목이 이게 어떤 뜻입니까? 먼저 앞에 앱 중심 인프라 말씀을 드리면, 네네. 예전에는 인프라 팀에서 인프라를 CPU, 메모리 이런 사이징 한 다음에 구성해 놓고 개발자들이 들어와서 개발하고 프로덕션 넘어가는 그런 구조였다면, 지금은 앱 형태가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프라도 앱 중심으로 선택돼야 되는 시대가 왔고요. 그래서 어떤 앱들은 지금 기존에 있던 온프라미스 환경에 맞지 않는, 어떤 것들은 퍼블릭 환경에 잘 동작할 수 있는 구조들, 앱의 포트폴리오에 따라서 인프라들이 적합한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 그거에 맞게 인프라를 발전시켜야 된다는 얘기고요. 모든 것들이 다 동일한 잣대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고객 기업이 가지고 있는 앱의 포트폴리오가 어떤 것인지, 로드맵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적합한 인프라 형태를 선택하고 그거를 현대화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오늘 저 내용을 좀 담았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저 오늘 이게 인프라 현대화해서 가지고 꼭 클라우드 네이티브 앱에만 되는 인프라가 아니라 기존에 옛날에 있었던 그런 앱도 앱 환경도 받쳐주고 그런 것들을 다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죠?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뭔가 오늘 이제 VMware가 이런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겠죠? 네네. 네, 그렇죠. 네네. 자, 그러면 오늘 이사님은 그러면 데이터 가용성을 통한 비즈니스 가치 창출입니까? 이사님한테는?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앱이 중심으로 시스템들이 변화해 간다라고 하면은 기존의 환경, 레가시 환경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가상 환경도 있을 거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새로운 환경이 더 추가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한꺼번에 다 보호하고 그거에 대해서 가용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서 빔이 해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데이터 보호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연속성, 가용성 부분들까지도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 오늘 이제 시청자분들이 속해 있는 회사는 다양한 형태의 워크로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앱들이 있을 거고 또 이런 것들을 또 요즘 또 클라우드가 또 하니까 클라우드에서도 어떤 것들을 옮겨야 될 거고 이런 문제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그걸 과연 VMware가 어떻게 인프라를 어떻게 제공하는지 궁금할 것 같아요. 그죠? 네. 빔은 또 어떻게 그것을 가용성을 보장하는지 그거에 한번 발표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네. 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아까 계속 앱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제 CI의 관심 사항에 대한 것들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CI의 역할이 이제 정보관리라는 그다음에 기술에 대한 부분들에 굉장히 포커스가 돼 있었다면 지금은 당신의 프라이어티가 가장 높은 게 뭐냐고 물었을 때는 직접적으로 이제 나도 레비뉴 창출에 가장 기여하는 게 가장 넘버원 프라이어티라고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 레비뉴 창출이라고? 예, 그렇게 설문 대답을 굉장히 큰 변화네요, 진짜. 결국은 그러니까 기업 레비뉴라는 게 이제 IT랑 뗄 수 없는 관계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응답들이 나오는 거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레비뉴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중요하냐고 했을 때는 82%가 답하는 것도 보시면 고객의 사용자 경험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용자 경험을 바꿀 수 있는, 차별화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소가 뭐냐? 그것들이 앱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90% 이상이 그렇게 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인프라나 기업이 이제 앱 중심으로 그게 차별화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돼가고 있고 저희 VMware도 이제 앱을 현대화하기 위한 부분들도 가지고 있지만 오늘 포커스는 그럼 이 앱들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인프라 레이어에서는 어떻게 수용해 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포커스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국은 클라우드를 하는데요. 클라우드도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이제 클라우드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들을 결정짓는 요소는 결국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앱의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앱을 어떤 형태로 로드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를 결정하셔야지만 사실 거기에 맞는 클라우드를 선택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얘기할 때 저희가 5R 크게는 7R까지 얘기를 합니다만 오늘은 5가지 5R 기준으로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리타이어, 리테인, 리호스트, 리플랫폼, 리팩토링. 리타이어 같은 경우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업들이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소프트웨어를 없애고 퍼블릭에 있는 SaaS 서비스를 바로 선택하는 경우도 많죠. 저희 회사도 SFDC를 쓴다거나 워크데이를 쓴다거나 이런 것들 바로 사용하는 구조. 근데 그런 이제 팩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
리테인이라는 것들은 모든 워크로드가 뭐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이유든 간에 무조건 퍼블릭 클라우드로 갈 수 없는 구조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레거시 형태를 그냥 놔둘 것이냐? 분명히 여기도 시대 흐름에 맞게 계속 개선해 나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리테인을 할 거냐? 네, 거기에 대한 전략들을 짜셔야 될 거고, 또는 그래, 퍼블릭 클라우드로 이제 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내하지 않고 퍼블릭의 그런 부분을 넘기면서 효율적으로 우리는 앱의 중심적으로 가겠다 했을 때는 앱 형태를 바꾸는 건 아니죠. 그냥 있는 그 앱 형태를 그대로 퍼블릭 클라우드로 옮기는 리호스트, 또는 저희가 리로케이트라고도 얘기를 합니다만, 어쨌든 오늘 리호스트라는 단어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이거는 앱의 형태를 크게 바꾸지 않고 이 VM이면 VM 형태를 그대로 들고 퍼블릭 클라우드 넘어가는 이제 구조를 선택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하지만 우리는 또 좀 최신 흐름에 따라서 좀 더 애자일한 환경으로 앱을 변경을 시켜야겠다. 그래서 요즘 얘기되고 있는 컨테이너, 쿠버네티스 환경으로 저희가 전환을 하겠다 하는 경우는 하단의 플랫폼을 바꾸는 거죠. 이제 VM 플랫폼이 아니라 이제 컨테이너 플랫폼을 바꾸는 거고, 결국은 쿠버네티스로 적용을 전환하는 이제 그런 전략을 짜실 수도 있을 거고요. 오늘 제일 마지막은 오늘 큰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컨테이너로 바꿨다 그래서 그게 뭐 클라우드 네이티브 바뀌었다고 얘기할 수는 분명히 없을 겁니다. 결국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를 바꾸려면 사실 앱의 구조를 완전히 재설계해야 되는 작업들이 들어갈 텐데, 그런 것들 전략을 또 세우는 고객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주로 말씀드릴 부분들은 가운데 3개, 리테인, 리호스트, 리플랫폼 부분에 대해서 VM웨어가 어떻게 제공해드리고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뭐 리테인하고 리호스트 부분 쪽은 결국은 저희가 VM웨어 클라우드 파운데이션, VM웨어 클라우드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인프라 스택들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리플랫폼 영역 쪽에서는 저희 탄주라는 포트폴리오 안에서 쿠버네티스를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고 국내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VM웨어 클라우드라는 약간 어떻게 보면 마케팅 용어일 수도 있고요. 이제 포트폴리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스택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기본적으로는 저희는 온프라미스든 퍼블릭 클라우드는 상관없이 동일한 인프라 스택을, 일관된 인프라를 가져가겠다는 컨셉으로 가장 아래 보시는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을 중심으로 해서 인프라를 그리고 있고요. 그 위에는 사실은 저희 VM웨어만 인프라는 있는 게 아니겠죠. 네이티브 클라우드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클라우드, 일관된 클라우드 관리에 대한 영역을 저희가 솔루션들을 가지고 있고, 그 위에 올라가는 모던 앱을 지원하기 위한 쿠버네티스를 포함한 파스 영역까지 다 포함한 그런 스택들을 또 제공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것들을 솔루션만 제공한다고 해서 갑자기 고객사가 모더나이즈 되는 건 아닐 겁니다. 굉장히 레슨런들이 많을 거고 공부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런 걸 잘 지원할 수 있는 석섹스 360이라는 컨설팅 서비스까지, 그리고 올인원으로 저희가 묶어서 제공하는 것들이 VM웨어 클라우드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컨설팅 서비스도 있네요. 네, 있습니다. 예. 특히나 저희가 이제 피보탈이나 이런 네이티브 앱들을 지원하는 회사들을 인수하면서 그런 조직을 중심으로 해서 실제로 뭐 인프라뿐만 아니라 앱을 어떻게 변경시켜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지원하는 서비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리테인. 퍼블릭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고객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뭐 컴플라이언스 측면이 됐던 어떤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넘어가지 못하는 고객들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그대로 기존 레거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은 건 아닐 겁니다. 굉장히 시대 흐름에 빨리 대응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애자일한 인프라를, 퍼블릭 라이크한 형태로 인프라를 변경시켜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손쉽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희 VM웨어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컴퓨팅, 스토리지 네트워크, 그리고 거기에 대한 CMP, 클라우드 관리에 대한 부분들, 자동화에 대한 부분들을 올인원으로 제공해 주는 게 저희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거는 온프라미스에 위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고객이 직접 관리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클라우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퍼블릭에서의 그 자원 관리 부분을 아예 그 퍼블릭처럼 뺄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손쉽게 해야겠죠.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SDDC 매니저라는 그 모듈을 통해서 아까 위에 보셨던 vSphere, vSAN, NXX 이런 모든 컴포넌트에 대한 초기 배포부터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패치를 하거나 이런 과정들을 모두 자동화할 수 있게 만들어 부분들까지 포함을 해서 굉장히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손쉽게 구성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HCI가 많이 쓰이는 거죠? 예, 기본으로 근간으로는 HCI고요. 예, 저희가 얘기하는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은 HCI 중에서도 풀스택 HCI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위에 자동화, 운영까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그럼 이런 모델을 가지고 구축한 사례들이 어떤 게 있느냐 말씀드리면, 이제 제조사 케이스입니다. 뭐 고객사 명을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여기 같은 경우도 시장에 굉장히 생산에 대한 경쟁이 굉장히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모든 걸 만들어내야 되고 분석을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밑에 인프라가 그때그때 빨리빨리 제공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 같은 경우는 오라클 RAC만 해도 1년에 수십 개의 세트가 계속 배포가 됩니다. 예전 같으면 그게 일주일, 2주일이 걸려서 하고 테스트하고 그다음 배포가 되는 구조였다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빨리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셀프 서비스 형태로 소프트웨어 형태로 전환하면서 셀프 서비스 형태로 인프라를 다 바꾼 구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오라클 RAC도 퍼블릭처럼 클릭만으로 오라클 RAC 세트가 배포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놨고요. 또 가용성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티브 데이터 센터, 공장 같은 경우는 건물 두 개가 떨어져 있는 경우에 두 개 건물을 소프트웨어적으로 펼쳐서 액티브 데이터 센터를 구성함으로써 예전처럼 한 건물이 무너지면 갑자기 업무가 다운되는 게 아니라 좀 개선된 형태로 하나 건물이 주저앉더라도 다른 건물에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계속 업무를 지속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기존에 있던 인프라를 고도화하는 형태로 저희가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을 중심으로 했던 사례가 있고요. 위에 올라가는 저희 거 같은 경우는 사실 뭐 UI나 이런 부분들이 최종적으로는 고객 입맛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외산 벤더라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굿모닝 IT 같은 경우는 또 커스텀 포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사용자 포탈, 관리자 포탈까지 얹어서 이제 구성했던 성공적인 고객 맞추기용 포탈이네요, 저기는. 예,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밑에까지는 이제 VMware 스택으로 되어 있고 네네네네. 그 위에 부분은 이제 굿모닝 아이텍의 포탈로 구성이 되어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리테인을 하고자 하는 고객, 클라우드로 전환하는데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전환하고자 하는 고객들을 좀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델들을 저희가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 회사들이 이제 의외로 많을 것 같아요, 여전히. 예, 맞습니다. 예. 점점 그리고 뭐 이 제조뿐만 아니라 금융 쪽도 좀 클라우드 그렇죠. 다 한 번씩 이제 뭐 시범 사업이라도 진행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대부분 이런 스택을 기본으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리호스팅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 시스템 운영하는 것들은 여전히 저희가 아무리 잘해드리더라도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거기서 시스템 운영하는 것들에 부담을 느끼시는 고객들 여전히 있으십니다. 오펙스 관점에서도. 그래서 클라우드 퍼스트 전략을 위해서 퍼블릭으로 일단 다 넘어가겠다는 전략을 세우셨다면 거기에 대한 저희가 또 솔루션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기존에 이제 VM들이 저희 V스피어로 되어 있는 환경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그것들을 퍼블릭 클라우드로 넘긴다고 하게 되면 당연히 컨버팅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네이티브는 다른 스택들, 소프트웨어 스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스무스하게 넘길 수 있을까를 고민했을 때 저희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대표적인 퍼블릭 클라우드 업체인 AWS 위에 저희 스택을 그대로 얹은 팜을 제공을 합니다. 국내 리전 같은 경우도 VMware 클라우드 AWS라는 이름으로 AWS의 하드웨어 위에 저희 스택을 얹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VMware 매니지드입니까? 예, 여기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왼쪽에 보시는 것들은 고객이 어쨌든 그렇죠. SDDC를 매니저를 통해서 관리하시는 거라면 온프리미스에서. 예, 네네. 여기는 퍼블릭 모델이기 때문에 관리라는 것들은 이제 아까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패치를 하거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VMware가 직접 관리하는, 물론 중간에 굿모닝 아이텍과 같은 MSP, 매니지 서비스 파트너가 끼어서 또 관리를 해주는 것들을 추가적으로 하실 수 있고요. 어쨌든 양쪽 프라이빗과 퍼블릭의 스택이 동일해지기 때문에 동일한 인프라 스택이기 때문에 연결하는 것들이 가능해지고, 그렇게 되면 워크로드를 손쉽게 다운타임 없이도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가능하고 다시 재구성하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거죠. 바로 들었다 옮기는 것들이 가능해지는 그런 구조가 될 거고요. 퍼블릭으로 갔을 때 퍼블릭 클라우드의 장점 중에 하나는 굉장히 다양한 카탈로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이제 VM 환경에서 못 쓰느냐,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부 VCP 간의 고속의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되고 S3를 이용한다거나 람다를 이용한다거나 그런 것들도 역시 그대로 저희 VMware 푸는 환경에서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AWS의 서블리스 같은 것들을 바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연동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네이티브 바로 가시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실 겁니다. 그것들 병행해서 필요에 따라 할 수 있는 구성들을 저희가 제공해 드린다는 얘기고, 이건 AWS뿐만 아니라 국내 리전에 들어와 있는 것들은 오라클도 이 구성을 가지고 있고요. 애저, 구글도 국내 리전은 없지만 글로벌하게는 가지고 있고, 또 국내 사업자로는 비슷한 모델로 KT랑 네이버 클라우드가 저희 이런 스타일의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고객 사례를 저희가 당연히 가지고 있고요. 국내 고객 사례로 여기 같은 경우는 크게는 두 개의 사례가 있을 텐데, 하나 사례를 말씀드리면 분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마이그레이션을 끝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존에 이미 전사적으로 클라우드로 넘어가는 작업들이 진행 중이었고, 클라우드 퍼스트로 그 중에 이제 기존에 VMware 스택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빠른 마이그레이션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리프트 앤 시프트 방식이 가장 좋겠죠. 바로 들어다 옮길 수 있는 구조. 그래서 VMC-on AWS를 제안 드렸고, 그게 반영이 돼서 원래 컨버팅을 하거나 그걸 테스트하거나 잘 동작하는지 하게 되면 사실은 최소 반년에서 1년 정도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저희가 작업 시간을 보면 2개월 내에 그런 것들 다 완료했던 사례가 있고,
A사 같은 경우는 이제 멀티 에이지로 펼쳐서 가용성을 기존의 네이티브 클라우드보다 높여주는 구성도 있었고,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DR 환경으로 에이지 간의 DR을 구성해서 가용전이 나갔을 때도 다음으로 DR로 넘어갈 수 있는 구조까지들 쉽게 만들어졌던 사례입니다. 어쨌든 두 개 사례 다 2, 3개월 내에 작업들이 완료됐기 때문에 리스크 없이 굉장히 빠르게 퍼블릭으로 넘어가는 모델. 저희가 앞에 5R에서 리호스팅이라고 말씀드렸던 사례들을 저희 VM웨어 기반으로 굉장히 손쉽게 했던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세 번째는 리플랫폼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VM이 굉장히 혁신적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컨테이너가 굉장히 혁신적인 모델이 됐고, 그 모델로 이제 신규 앱들은 굉장히 많이 넘어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VM에 대한 클러스터, 그리고 그러면 신규에 대한 컨테이너에 대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별도로 운영하는 것들이 바람직하느냐, 분명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VM들은 오랫동안 계속 유지될 거고요. 컨테이너로 넘어가는 거 적합한 업무들은 계속 넘어갈 겁니다. 그게 공존하는 구조가 됐을 때 이 세트를 별도로 가져가고 또 관리자도 따로따로 두는 것들보다는 하나의 통합 플랫폼에서 두 개를 다 제공할 수 있다면 자, 그러면요, 효율적이 될 겁니다. 어떤 앱, 어떤 워크로드는 VM 기반이 더 좋을 것 같고, 어떤 것들은 컨테이너 기반이 더 좋을 것 같은지, 그거 좀 구분해 주신다면.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디스크를 저장할 필요가 없는 앱들 같은 경우, 웹이나 와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컨테이너로 가는 것들이 대부분 맞을 겁니다. 근데 DB나 이런 것처럼 기존의 안정적인 방식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환경들은 여전히 VM이나 베어메탈 구조가 훨씬 맞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리고 여전히 상용 앱들 중에서는 컨테이너로 제공되지 않는 앱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 계속 공존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공존하는 환경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걸 하나의 VM웨어 환경에서 통합적으로 둘 다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자는 게 클라우드 파운데이션 위도 탄주라는 모델입니다. 자, 설명 시간에 일단은 탄주 있지 않습니까? 네네. 탄주를 아주 쉽게 한번 설명해 준다면, 탄주를 전혀 전혀 IT가 아닌 사람한테도 탄주가 뭐야? 타잔도 아니 탄주가 뭐야? 아주 쉽게 설명해 준다면. 그러니까 탄주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VCF는 인프라 현대화를 지원하는 핵심이라면 탄주는 앱 현대화를 지원하는 핵심 포트폴리오라고 보시면 됩니다. 탄주라는 건 제품명도 아니고요. 그냥 전체 포트폴리오를 얘기하는 묶음이고, 거기 안에 솔루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쿠버네티스만 제공하는 탄주 쿠버네티스 그리드, 아니면 멀티 클라우드 환경을 지원하는 탄주 미션 컨트롤, 그 다음에 위에 파스 형태를 제공하는 탄주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뭐 이런 식으로 탄주란 이름 하에 굉장히 많은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솔루션들을 저희가 다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로 이미지도 마찬가지죠. 컨테이너 이미지 같은 경우도 개인이 만들 수 있고 오픈소스에 있는 걸 다운받을 수도 있지만, 그런 오픈소스에 대한 이미지를 저희가 비트남이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그 이미지에 대한 것들을 제공하는 카탈로그 서비스를 또 만들어 놨어요. 예를 들면 그래서 개발하는 앱을 현대화하기 위한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모든 주변 요소를 제공하는 게 탄주 포트폴리오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 중에서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사실 쿠버네티스에 좀 한정된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토크하이트에서도 예전 세미나에서는 이거 몇 장으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다른 걸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은 줄였는데, 결국은 하나의 EXS 클러스터, 예전에는 하이퍼바이저 위에는 VM밖에 못 올라갔었죠. 예. 그랬다면 지금 구조에서는 하나의 EXS 클러스터 안에서 VM을 당연히 띄우는 건 가능하고, 그 위에 베어메탈의 파드를 띄우는 것처럼, 컨테이너 파드를 띄우는 것처럼 파드를 다이렉트로 띄우실 수도 있고요. 개발자별로 해서 별도의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것들도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을 근데 수작업으로 할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개발자들이 쓰는 거는 쿠버네티스 API거든요. QSTL 명령어를 통해서 파드를 만들고 하시는데, 파드뿐만 아니라 VM을 만드는 것들, 그리고 클러스 자체를 스펙을 지정해서 몇 개 워커노드를 하겠다는 스펙만 양을 파일로 잘 지정하게 되시면 셀프 서비스 형태로 이런 걸 다 만드실 수 있는 구조라는 겁니다. 옛날처럼 VM 몇 개 만들어주세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만들 거니까 리눅스 OS 몇 개 만들어주세요. 이런 얘기를 대화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밑에 셀프 서비스 형태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개발자들은 기존에 익숙한 QSTL 명령을 가지고 바로바로 이런 인프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관리자 입장에서는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느냐? 결국은 개발팀한테 이 네임스페이스 단위로 리소스 풀을 던져주게 돼 있고, 거기에서 리소스, 그러니까 CPU, 메모리, 스토리지 이런 것들에 대한 쿼터를 딱 제한을 두는 거죠. 그 범위를 벗어나 사용할 수 없도록.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예전에는 인프라 관리자가 VM 상태밖에 못 봤다면, 지금은 개발자들이 올려놓은 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전체 상태,
개별적으로 바로 다이렉트 올린 파드 상태 이런 것들을 하나의 화면에서 다 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컨테이너와 VM을 동시에 다 지원하고 개발자들이 셀프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측면, 이런 부분들이 타사랑 굉장히 큰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발자한테 어느 정도 자유도는 주지만 네. 운영자는 이제 개발자한테 어떤 그런 이제 리소스의 어떤 제약이라든지 리미트라든지 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가시성 확고한 상태에서 자유도를 주는 거네요. 그죠? 예, 완전 방임이 아니라. 네네,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제가 뭐 몇 개월 전에 토크화이트에서도 이런 세미나를 했었는데 여기까지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추가적으로 오늘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환경을 말씀드리는 거는 대부분 온프라미스 타겟이 될 겁니다. vSphere 환경에서 올리는 구조를 말씀드린다면 현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실제 쿠버네티스를 많이 쓰는 환경에서는 뭐 이 부분도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쿠버네티스 많이 쓰는 환경에서는 진짜 멀티 클라우드를 벌써 가버렸다는 거죠. AWS 같은 경우는 EKS를 쓴다거나 뭐 애저 같은 경우는 AKS, 구글 같은 GK를 벌써 이미 사용하고 계시고 개발팀별로 또 각각 다 사용하고 계시는 네네. 환경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멀티 클라우드, 멀티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돼버린 환경이 됐고 거기 안에서 또 팀별로 다 다르게 쓰고 계시는 환경이라는 거죠. 다 좋은데 굉장히 네이티브하게 빨리 넘어갈 수 있게 됐는데 문제는 이걸 중앙에서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겁니다. 특히 뭐냐, 가시성이 떨어졌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보안적으로 문제가 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들을 통제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개발자가 마음대로 그냥. 예, 맞습니다. 이게 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이걸 우회하는 방법으로 어떤 컨테이너를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을 중앙에 통제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것도 팀이 여러 개고 클러스터가 여러 개고 멀티 클라우드다 보니까 그것들을 가시성을 가지고 통제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조금 지원하기 위해서 탄주 미션 컨트롤이라는 부분은 이런 멀티 클라우드 환경, 그 안에 동작하고 있는 멀티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중앙에서 가시성을 가지고 정책 기반으로 관리하는 것들을 지원하는 그런 네네. 솔루션입니다. 화면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보시는 것들이 탄주 미션 컨트롤에 등록되어 있는 여러 개의 지금 클러스터,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세트를 보시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 중간에 이제 프로바이더라는 게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vSphere 위에 올라가 있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있고요. 네이티브 AWS에 올라가 있는 게 있고 오픈시프트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위에 지금 클러스터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어떤 것들은 저희가 직접 프로비저닝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크리에이트 클러스터라는 부분을 눌러서 이제 항목을 넣게 돼 있으면 현재 기준으로는 vSphere, AWS, 애저 환경으로는 저희가 네이티브 환경으로 바로 클러스터를 구성할 수가 있고요. 근데 저희가 아직 지원하지 않는 클러스터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저희 쪽으로 이제 거기를 에이전트 같은 개념으로 파드를 내려보내서 어태치하는 개념을 저희가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현재 버전으로는 지원하지 않는 구글 클러스터도 현재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현황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정책 기반 이제 관리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면 어떤 정책을 내릴 단위가 있어야 될 겁니다. 개별 클러스터 단위로 다 그거를 내린다면 그거는 예전이랑 다른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클러스터가 있으면 클러스터를 그룹핑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각각 보면 클러스터 그룹이 이제 클러스터별로 스테이징도 있고 프로덕션도 있고 디벨로퍼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죠. 그러면 이거는 개발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좀 약한 정책을 내려보면 되겠다. 프로덕션이면 굉장히 보안적으로 타이트해야 된다. 그러면 프로덕션 환경에는 어떤 보안 정책을 세게 내려보낸다거나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내려보낼 수가 있고요. 단순히 클러스터 단위가 아니라 네임스페이스 단위, 개발자가 사용하는 네임스페이스 단위로 또 그걸 그룹핑한 워크스페이스 단위로 이 정책들을 내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폴리시 측면을 보시게 되면 여기 폴리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을 위에 보신 클러스터 그룹이나 워크스페이스 단위로 해서 이 폴리시를 적용하게 되는 그런 구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라이프 사이클 관점에서는 저희가 프로비저닝 한 클러스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가 어베일러블하다고 인폼이 뜨게 되면 그러면 여기를 클릭하시면 업그레이드 할 거냐, 딜리트 할 거냐, 무브 할 거냐, 다른 클러스터로 이전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선택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럼 폴리시 관점에서는 이제 폴리시 만드는 걸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만 보시는 것처럼 접근 제어 또는 이제 컨테이너 이미지가 올라가 있는 레지스트리들 중에서는 사실은 보안적으로 이게 검증이 안 돼 있는 레지스트리 팜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접근을 허용하는 게 아니라 기업에서 인증하는 여기까지만 접근해라. 딴 건 저 믿을 수 없는 레지스트리다. 이런 경우에는 그런 것들도 다 접근 제어를 해야 됩니다. 네트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그레스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허용해야 되는 내용도 있지만 허용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중앙에서 정책들을 만드시고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현재 화면에서 보시는 거는 다른 건 위반 사항이 없습니다. 현재. 근데 보시면 시큐리티 쪽에 4개의 알람이 떠 있죠. 이게 보시게 되면
컨테이너는 원래 컨테이너 내부에서만 동작하게 돼 있고 그 권한을 벗어나는 게 원래 맞지 않겠죠.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에 따라 컨테이너를 호스트를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회사 차원으로 봤을 때는 보안 리스크가 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우리는 막겠다 하는 룰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근데 얘 같은 파드를 만들었는데 얘는 그걸 넘어서는 프리비즐리 에스컬레이션 컨테이너라는 것들이 감지가 된 거죠. 이것들을 하나하나 클러스터 가서 개별 설정하고 개별 모니터링 한다는 것들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 전체 클러스터에 대해서 저희는 정책이 이미 내려가 있고 위반 사항에 대한 바로바로 알람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중앙에서 멀티 클라우드, 멀티 클러스터 환경에 대한 통합 정책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희가 타사에선 제공하지 못하는 그런 큰 차별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최근 사례에서 이런 요건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 쿠버네티스 운영할 거다. 거기에 맞는 솔루션을 가져와라 했을 때 이 솔루션이 적합했기 때문에 저희가 선택이 됐고 현재 구축 중에 있습니다. 일단 저희 관리하에 있는 전체 워크로드들이 돌아가는 것도 역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동작하고 있고 하는 볼 수가 있고요. 그 중에 하나 특정 지금 파드 같은 경우 디플로이 형태로 지금 배포가 되어 있는 건데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 얘가 어떤 YAML 파일로 정의가 돼 어떻게 스펙이 정의되어 있는지 다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어떤 클러스터에 해당되어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클러스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그걸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 클러스터에 어떤 컴포넌트들이 다 구성되어 있고 다 헬시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다 드릴다운 형태로 보실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더 나아가서 이거는 현황을 보여주는 거고 이제 트렌드를 보고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전반적으로 보시려면 사실 전문 모니터링 오브저빌리티 솔루션도 있어야 될 텐데 그 부분도 저희가 탄주 오브저빌리티라는 게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연동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것도 역시 SaaS 형태로 제공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시면 이 모델로 넘어가게 돼 있어서 이제 트렌드를 보실 수 있고, 화면은 준비는 안 했습니다만 이 탄주 오브저빌리티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 현황, 이 매트릭만 보여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실제 개발했을 때 트랜잭션 레벨에 코드 레벨에서 어디에 병목이 걸리는지 그런 것도 찾아주는 부분들에 대한 모듈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탄주 미션 컨트롤 같은 경우는 멀티 클라우드, 멀티 클러스터 환경 그리고 여러 팀이 협업하는 구조에서 중앙 통제할 수 있게 돼 있고 거기에 대한 상세 모니터링까지 VMware가 제공해드리는 모델들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건 언제 나온 거예요? 탄준 미션 컨트롤은? 작년에 나왔고요. 지금 계속 기능들이 보강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운영자들이 좋아하겠네요. 예, 근데 이제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고객사 같은 경우는 이제 멀티 클라우드 환경을 당연히 고려하시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메리트 있게 당연히 반영이 됐던 거고요. 근데 이제 국내에서 온프라미스 환경만 구성하시겠다는 고객한테는 적합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스 모델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프라미스 환경을 타겟을 하신다면 클라우드 파운데이션 위즈 탄주 그걸로 하시면 되고,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통합 관리 부분은 탄주 미션 컨트롤로 접근하시면 네. 좀 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잘 지원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결국 이제 VMware가 계속 지향하는 것들은 모든 클라우드 상에서 어떤 형태의 앱이라도 지원을 하고자 하는 거고요. 예, 그렇기 위해서 전체 포트폴리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결국은 앱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잘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뒤에 얘기까지 이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의사님. 예, 잘 들었고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기존의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VM이든 쿠버네티스든 그런 부분들의 데이터 보호는 온프레미스만 가지고 있는 부분들의 데이터 보호는 심플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멀티 클라우드가 되고 멀티 클러스터가 되고 그러면 데이터 프로세션 자체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통합해서 보호하고 그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온프라미스에서 클라우드, 클라우드에서 온프라미스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제공해 드리는 것이 이제 VMware와 빔이 같이 제공되는 인해서 더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이 새로 나온 버전 11에서 지원하는 새로운 기능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도직계획의 도전 과제라고 이렇게 제가 주제를 잡았는데요.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보호하는 이유는 다운타임을 최소화해가지고서 데이터 손실을 최소화하는 부분들, 그리고 작년부터 극성이었죠. 랜섬웨어나 해킹과 같은 그런 부분, 공격으로부터 데이터를 완벽하게 보호하고 데이터에 대한 그리고 개인정보에 대한 그런 규정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 준수, 그다음에 보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인력 비용은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솔루션이 쉬웠고
편해져야지만 그런 인력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는 재택근무의 시대입니다. 어디에서든 나의 데이터를 쉽게 보호할 수 있고 쉽게 액세스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다 요구하면서도 비용이 최적화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올해 고객들의 도전 과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실제 이제 데이터 보호 항상 나오는 얘기입니다. 고객 문제가 생기면은 그냥 고객 신뢰, 그리고 브랜드 이미지, 그리고 법적인 소송이라든지 그다음에 국가적인 뭐 제재,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퍼레이션 다운타임에 대해서는 항상 대비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현재 조직에서 그 각 메커니즘으로 보호되는 비율, 그리고 2년을 내다보면은 조직의 데이터 보호 백업 방법은 어떤 것이 될 것인가. 기존에는 이제 피지컬 머신들이 어느 정도 한 30% 정도 유지됐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은 점점 줄어들게 됐고요. 거의 대부분이 가상화와 컨테이너 같은 쿠버네티스 환경으로 점점 늘어나는 형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 형태, 이제 일반 프로덕션뿐만 아니라 데이터 보호 분야와 DR 부분까지도 서비스 형태로 가져가는, 그래서 좀 더 쉽게 편하게 데이터 프로세싱을 할 수 있는 그 형태로 바뀌고 있는 거죠. 그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컨테이너에 대한 데이터 보호가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실제 가상화, VMware가 처음 나올 때만 해도 VMware에 대한 데이터 프로세싱을 별로 생각 안 했었어요. 그러다가 VMware에 대한 데이터 프로세싱도 필요하고 복제도 필요하고 그런 식으로 데이터 프로세싱의 요구 조건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컨테이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데이터 들어있지 않고 그냥 앱만 해서 올려오는 그런 형태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좀 더 많은 기능들을 컨테이너에 올림으로 인해서 좀 더 빠른 서비스, 쉬운 확장, 이런 것들을 위해 가지고서 점점 데이터가 컨테이너에 들어가는 부분들, 거기에다가 실제로 컨테이너에 대한 구성 부분들, 그 다음에 컨테이너라는 게 OS는 하나이고 그 위에 여러 개의 앱들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네트워크 여러 개 틀릴 수도 있고요. 보안이라든지 그다음에 계정 정보가 틀릴 수도 있고, 이런 복잡한 환경을 가져가야 됩니다. 물론 내가 컨테이너 담당자여가지고서 모든 구성을 내가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고 기록을 남겨놔서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그냥 다시 배포하면 된다. 그럴 수 있으면 되는데, 데이터 업션, 회사의 비즈니스라는 거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바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인 거죠. 더더군다나 이제 멀티 클라우드, 그리고 멀티 클러스터 환경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쪽에 있는 뭐 AWS 내에서 컨테이너를 이용하고 있다. 그럼 그걸 온프라미스 탄주 내로 가져오고 싶다라고 하면 쉽게 가져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컨테이너에 대한 데이터 백업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플러스 이식성도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빔은 쿠버네티스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강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제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고객들은 데이터 보호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물리서버, 가상화 이런 부분들 쉽게 백업받고 있고 다 하고 있는데 그것만으로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냥 모든 시스템들, 예를 들어 볼까요? VMware에서 이제 탄주 시스템을 도입한다라고 하면은 VM도 어디에 VM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파드가 추가되고 그런 것들을 만일 개발자에게 권한을 부여한다라고 하면 VM도 자유롭게 막 늘어났다가 파드도 워크스페이스 내에서 마음대로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런 부분들이 생성하게 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서 백업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해지게 되는 거죠. 단순하게 이거 그 시스템이 변경되고 파드가 늘어나고 VM이 늘어날 때마다 그거를 백업 담당자가, 데이터 보호 관리자가 그거를 보호하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개발자 쫓아다닐 수도 없는 거고. 네, 또 그렇죠. 개발자 개발하면서 그걸 또 신경도 안 쓸 거고, 개발자는. 네. 네네. 이게 데이터 보호에 대해서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편해짐으로 인해서 그리고 리소스를 마음대로 왔다 갔다 줄였다 늘렸다 함으로 인해 가지고서 데이터 보호 환경은 그렇네요.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안전하고 쉽게 그냥 광범위하게 데이터 프로세싱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빔 백업 앤 리플리케이션 버전 11에서는 포인원, 단일 플랫폼에서 VMware에 대한 스토리지 스냅샷 백업뿐만 아니라 복제, 그리고 CDP, 그거에 더 나아가서는 데이터 이동성까지 하나의 솔루션으로서 모든 것. 기존의 물리 서버, 온프라미스 환경이 되겠죠. 뿐만 아니라 가상화, 그리고 쿠버네티스 환경까지. 거기에다가 멀티 클라우드, 멀티 클러스터 환경까지 자유로운 데이터가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제공해 주는 거죠. 그 기능에는 150가지 기능들이 개선됐다고 하는데 거기에 강력한 백업, 멀티 클라우드, 보안 그런 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150까지 다 얘기하시는 거 아니죠? 그 중에서 오늘 VMware와 이제 콜라보이기 때문에 네네. VMware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들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주요 기능과 추가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데이터 보호 분야에 대해서 더 많은 기능들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줄여서 이제 5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기존에는 빔이라고 하면은 가상 환경에 대한 백업, 복제, 그리고 뭐 자동 소산 그런 부분이었다고 하면은 CDP 기능이 추가돼서 수분의 RT와 RPO를 수초까지 줄일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랜섬웨어 하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랜섬웨어에 특화되어 있는 백업 장치를 추가되게 되고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는 오브젝트 스토리지. 그래서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저장함으로 인해서 랜섬웨어에 대한 완벽한 프로텍션 그리고 장기 보관 규정 준수까지. 그러니까 클라우드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예, 네.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온프라미스의 오브젝트 네네. 스토리지까지도 같이 지원합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인스턴스 리커버리라고 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물리 환경이나 가상 환경 그 데이터를 VMware 쪽으로 자유롭게 서비스할 수 있는 백업분을 가지고 서비스할 수 있는 빔만의 가장 특징적인 그런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서비스 부분들 형태로서 이제 많이 그 프로덕션도 가고 있는데 백업도 백업에 대한 서비스, 그다음에 DR에 대한 서비스까지도 빔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그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유연한 기능성으로는 이제 쉽게 데이터 프로세싱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리플리케이션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런 모니터링이라든지 분석. 그래서 이런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서 VMware에 대한 리소스 부분들까지도 같이 리포팅하면서 데이터 프로텍션까지, 그러니까 데이터 프로텍션과 VMware에 대한 리소스까지 같이 분석할 수 있는 모니터링 분석 기능이 추가가 됐고요. 나아가서는 이제 DR, VMware에 대해서 이제 복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리플리케이션이나 CDP 부분에 대해서 재복구 훈련이라든지 실제로 이제 데이터가 복제되고 있는데 이것이 RT와 RPO에 대한 리포트 형태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과연 몇 분 내에 아니면 몇 초 내에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에 대한 재복구 훈련에 대한 리포트까지 받아볼 수 있는 이런 재복구 오케스트레이션,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백업 에저 서비스, DR 에저 서비스. 그래서 이제 빔이 서비스 프로바이더의 기능을 저희 파트너를 통해 가지고서 백업 및 DR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어떤가 국내에서 좀 백업 에저 서비스나 DR 에저 서비스는 아직 활성화된 건 아닌 거죠? 일부 지금 이제 그 검토하고 KT나 네이버 내에서도 특히 KT 같은 경우에는 그 VMware 환경에 대한 백업을 받고요.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 자체를 빔을 통해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빔이 백업 복구 솔루션이다 보니까 기존의 레가시 환경 플러스 맥은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맥이 추가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중복 제거 성능을 향상시켜서 좀 더 빠르게 받을 수 있는, 기존에도 빔의 장점은 변경된 블럭만을 백업해 가지고서 빨랐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중복제 기능을 향상함으로 인해서 좀 더 빨라지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나스 백업, 예전에는 이제 나스라고 하면은 NDMP 백업 받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NDMP, 오래된 기술이죠. 네. 버전 4가 이제 10년 넘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변경된 파일을 추적하는 기능, 그 체크섬 기능을 통해 가지고서 빠르게 백업 받을 수 있는, 실제로 2억 개, 4억 개를 가지고서 백업을 받는 POC를 수행을 했었는데요. 풀 백업 이후 포에버 인크리멘탈 변경 백업을 받는데 한두 시간 만에 전체를 다 백업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VMware 클라우드 디렉터, 이제 온프라미스에 있는 거를 그 클라우드에 있는 클라우드 디렉터 쪽으로 이제 데이터를 옮긴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통합해서 데이터 프로텍션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인스턴스 리커버리 투 VMware, 말 그대로 물리 서버 가상화, 타 AWS든 가상화 솔루션이든 그 데이터를 쉽게 가상화 VMware 위에 올릴 수 있는 기능까지도 추가가 되겠죠. 그 외에도 클라우드 및 자동화, 이제는 온프라미스에서만 데이터 프로텍션이 필요한 게 아니라 다양한 클라우드,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자동화가 기본적으로 탑재되고 있는 것이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클라우드와 자동화까지도 한꺼번에 데이터 프로텍션에 연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애저든 구글이든, 기존의 AWS 애저 부분에다가 구글까지 같이 추가가 되고요. 그런 부분들을 하나로서 빔이 데이터 프로텍션을 통합하게 됩니다. 온프라미스, 그 다음에 쿠버네티스, 거기에다가 플러스 퍼블릭 클라우드까지 하나로서 통합해가지고서 알아서 전체를 다 백업받고 그 데이터들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고 있고요. 거기에 REST API라는 API를 통해 가지고서 전반적인 것들을 통합 관리해서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들. 이제 거기에 이제 그 클라우드 디렉터에 대한 플러그인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DB도 당연히 올라가게 되는데 그런 DB에 대한 편리한 백업 복구 기능까지 같이 추가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앞에서도 이제 VMware와 아주 잘 인테그레이션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왜 그럴까라는 것들을 한번 그 기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보시면은 이제 VMware의 초기 빔 자체가 초기에 만들어질 때부터 VMware와 같이 인테그레이션 돼서 프로그램을 개발된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빔이라는 이름이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그만큼 VMware 최적화되어 있는 데이터 프로텍션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핵심 엔진은 부분은 이제 vSphere와 완벽한 통합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백업 데이터, 빔을 통해서 받는 물리 환경이 됐든, 아니면 VM이 됐든, 아니면 클라우드가 됐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쿠버네티스 컨테이너가 됐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vSphere로 통해서 데이터를 전환하고 쉽게 서비스하고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모든 것이 빔과 vSphere를 통해서 모든 데이터에 대한 자유로운 유동성이 가능해지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로서 요 화면은 이제 물리 서버, 리눅스나 윈도우즈가 되겠죠. 윈도우즈에 대해서 백업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vSphere에서 바로 서비스를 올리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8분 정도 만에 물리 서버를 가상화에 바로 올려서 서비스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이제 서비스를 하다가 이 물리 서버를 아예 가상화로 전환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클릭만 하게 된다고 하면 백단에서 V모션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전환할 수 있는 서비스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게 됩니다. 기존의 리플리케이션 기능에서 지원했던 RTO, RPO 약 10분 내외가 됐겠죠. 그 부분들을 이제 버전 11에서는 CDP, 컨티뉴어스 데이터 프로텍션을 통해 가지고서 IO 필터를 통해 가지고서 수초까지 RTO, RPO를 수초 내에 해서 그 비즈니스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들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제 많이 말씀하셨었는데 이제 카스텐, 그 카스텐 부분들이 이제 탄주 부분과 완벽하게 연계가 됩니다. 탄주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쿠버네티스 환경, 멀티 클라우드, 멀티 클러스터 이런 부분들을 통합해서 관리한다고 하면 데이터 프로텍션도 그만큼 멀티 클라우드를 연계가 돼야 됩니다. 빔은 카스텐을 통해 가지고서 어플리케이션 단위로
워크로드 단위로 클러스터 전체를 통합해서 백업을 받고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 데이터 서비스를 백업과 이동이 자유롭게 해주는. 그래서 가상화뿐만 아니라 이렇게 쿠버네티스 환경까지도 쉽게 통합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보시면 이제 고객 사례가 기존에 백업과 복제만을 하던 고객 사례였다고 하면은 빔은 라이센스가 아주 단순합니다. 그냥 백업, 복제, 라이센스 있다가 올해 CDP 기능이 추가됨으로 인해 가지고서 이 고객은 일부 기능에 대해서 CDP를 바로 적용하시는 거예요. 별도의 비용 들이지 않고서 백업 주기, 복제 주기, CDP 주기를 각각 분리할 수 있는 거죠. 업무 중요도에 따라서. CDP 같은 경우에는 수초 내에 RTRP를 가져갈 수 있는. 뭐 복제라고 하면은 15분 정도. 백업만 한다라고 하면 뭐 12시간에서 24시간. 이런 형태로 내가 원하는 업무 중요도에 따라서 쉽게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가져간 고객이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 고객은 앞으로는 전부 다 이제 VMware로 가상화로 가실 계획은 있는데 기존에 있는 일부 물리 서버들에 대해서 백업은 받고 이 부분들을 DR로 구현하고 싶었던 고객입니다. 그래서 가상화는 쉽게 복제를 해가지고서 DR 센터에다가 구현해 놓을 수 있는데 이 백업, 그 물리 서버에 대한 백업본을 DR에서 서비스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빔의 인스턴스 리커버리 투 VMware 기능을 통해 가지고서 DR에서 백업본을 가지고서 대략 한 8분, 길어야 10분 내에 바로 서비스를 올릴 수 있는 저렴한 비용으로 DR을 구축한 사례라고 보시면 이 부분들은 이제 공공기관에서 이제 하나둘씩 이제 추가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설명드렸던 빔과 VMware 부분들, 이제 기존의 이제 VMware 환경에서 이제 쿠버네티스 같은 탄주 환경으로서 환경이 점점 늘어나는 부분이 되는데 이런 멀티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 적합한 통합한 모든 데이터를 빔을 통해서 통합해서 백업받고 이게 레거시가 됐든 VMware가 됐든 그다음에 쿠버네티스 멀티 클라우드, 멀티 클러스터 모든 데이터를 다 백업하고 그거에 대해서 자유로운 플랫폼 전환, 물리 서버를 가상화로 옮긴다든지 아니면 클라우드 뭐 AWS나 애저에 있던 쿠버네티스 플랫폼을 탄주기로 쉽게 가져온다든지 이런 자유로운 그러니까 벤더 락인을 방지할 수 있는 쉽게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이 가능한 그래서 빔과 VMware를 통해 가지고서 완벽한 통합 단위 플랫폼 데이터 프로텍션에 대한 현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개별 질문에 대해서 또 굿모닝 IT에서 또 전문가님들께서 답글을 남겨주셨으니까 개별적인 답글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제 또 설문조사 하니까 설문에 여러분들 또 추가적인 요청사항이라든지 또 굿모닝 IT에게 오늘 들으신 요 내용에 대한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전문가들의 어떤 맞춤형 상담이라든지 어떤 찾아가는 서비스 세미나나 데모 같은 거 원하시는 분들은 무빙 클래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분 답변해 주시면서요. 좋은 질문 한 사람 한 명씩 이름 좀 기억하겠죠? 네. 이따 말씀해 주세요. 자, 이재훈님, 레거시 장비에 대한 DR 구축할 때 VMware를 통해 DR 구축하게 되면 비용 효율적인 부분과 구축 지원에 대한 장점이 어떻게 되나요? 이 부분은 이제 그 VMware 쪽이랑 저희 쪽에 약간 섞여 있는 부분 같은데요. 그 만약 이제 물리 시스템을 백업 받아가지고서 이제 DR에 있는 가상화 시스템에다가 그 DR을 구축할 경우에는 실제 EXX가 VMware만 있다라고 하면은 쉽게 백업하고 그다음에 DR에서 서비스할 수 있는 그래서 아주 쉽게 기본적으로 이제 검증되어 있는 솔루션이기 때문에 VMware에서도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비용 효율적인 부분들은 아주 극대화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윤성호님, 멀티클라우드는 이기종을 서비스에 따라 사용할 일이 많은데요. 윈도우상에서 백업받은 것을 리눅스에서 즉각 복구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지요? 그 윈도우상에서 백업받은 파일들을 이제 리눅스 쪽에다가 넣거나 그런 부분들은 가능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100%
뭐 다른 어플리케이션과의 연동은 그 100%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빔은 프리 버전이 제공되고 있는데 한 가지 서버만 지원되는 제약이 있지만 사용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의 제약사항은 없는지요? 또 이 프리 라이센스는 영구적인 건지요? 그 기본적으로 이제 프리 버전으로 제공되는 부분들은 그 상업적인 용도가 아니면은 마음대로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조강윤님, 데이터 가용성과 함께 안정성도 중요한데 서비스 상태, 오류 데이터 정보의 손상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툴이 있는지요? 이건 VMware 쪽인 것 같은데. 이건 오류 데이터 쪽 같은 경우를 볼 수는 없을 거고요. 네네. 스토리지 레벨이니까요. 근데 오류 데이터도 논리가 있고 물리가 있을 텐데 물리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저희 vCEN이다 그러면 당연히 오류는 당연히 저희 vCenter 상에 뜨겠죠. 근데 논리적인 오류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레이드 구성하는 게 아닌 내부적으로 파일 자체가 뭐 다른 이유로 깨졌다거나 그런 것들까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네네. 물리 레이어에 대한 건 당연히 알 수가 있고 당연히 서비스 상태 같은 경우도 vCenter에서 기본으로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추가 상세 모니터링을 뭐 연관관계 분석을 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vRealize Operations라는 별도의 또 관리 툴이 있죠. 근데 그거를 vCenter랑 연동하셔가지고 하시게 되면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은 좀 더 할 수 있습니다. 윤소님, vSphere 상에서 컨테이너 기반의 쿠버네티스를 제어하고자 할 때 기존 VM과 탄주로 연계가 가능한지, 또 데이터 교환 시 포맷의 호환성에 문제는 없는지요? VM과 탄주 연계라기보다는 이제 컨테이너랑 VM이랑 통신을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그것들은 뭐 어차피 네트워크로 통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들의 포맷의 문제가 되진 당연히 않습니다. 신익현님은 인프라 현대화 전에 프로세스를 오토메이션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오토메이션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건지요? 인프라 현대화 부분 안에 오토메이션이 들어가 있는 거죠. 오토메이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저희가 레벨 1, 레벨 2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레벨 1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인프라에 대한 자동화입니다. 인프라를 배포하거나 관리하거나 하는 부분. 아까 제가 SDDC 매니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인프라 레벨에서 관리의 자동화 부분이 있고 또 하나의 자동화는 한 단계 더 위에 올라가면 결국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것들까지 자동화가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CMP, 아까 말씀드린 포탈 이런 레벨에서 그런 것들이 될 거고 만약에 이제 개발 프로세스를 아예 다 현대화했다면 뭐 CI/CD를 통해서 코드를 한번 적용되면 파스 플랫폼으로 자동 배포되는 뭐 이런 것까지도 가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동화 단계는 굉장히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로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도 뒷단계도 있습니다만 인프라 자동화 부분을 많이 말씀드렸었습니다. 오늘은. 예. 근데 이게 같이 간다고 보시는 거지 인프라 현대화랑 자동화랑 별개로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강병창님, VCF를 통해서 멀티클라우드 환경에서 데이터 유출을 막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 방안을 도입한 금융 쪽 레퍼런스도 있는지요? 그러니까 데이터 유출이라는 게 경로라는 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예를 들면 뭐 불필요한 서버끼리 통신을 못하게 한다거나 이런 거는 파이어월 같은 걸로 일단 할 거고 그다음에 뭐 IDS, IPS 같은 게 필요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아니면 백신들이 필요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클라우드 파운데이션 자체에서 제공되는 건 아니고 저희 VM웨어도 카본 블랙이라든지 이제 네트워크에 대한 관련된 IPS, IDS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애드온으로 설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파운데이션 자체는 아니지만 저희 VM웨어가 가지고 있는 보안 솔루션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하는 건 있을 텐데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유출이라는 거는 경로가 너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단일 뭐 벤더의 솔루션으로 다 되진 않겠죠. 예. 이윤성님, 2025년까지 2025년이겠죠? 2205년은 아니겠죠? 예. 2025년까지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이전을 앞두고 여러 고민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공공 클라우드 센터를 추진하는 기관의 입장에서는 주로 리테인, 리호스트에 초점을 맞춘 접근을 고려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리테인, 리호스트 방식으로 추진할 때 시스코 기반의 SDN과 VM웨어 기반을 적절하게 조합한 방식도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VM웨어 온리 접근 전략의 장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시스코의 SDN, ACI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과 NSX는 100% 경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어차피 언더레이 네트워크는 있어야 되는 거기에 이제 오버레이 기능도 시스코 같이 제안을 하지만 저희는 가장 베스트 조합은 사실은 뭐 그렇게 시스코나 아리스타나 이런 큰 벤더는 저희가 가리지 않기 때문에
그 위에 NXS를 얻는 구조. 또 시스코가 제공하지 못하는 기능 저희가 많죠. 뭐 분산 방화벽이라든지 이런 그런 것들을 조합할 여건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같이 쓰는 게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가장 좋습니다. 근데 물론 그중에 일부 기능들이 중첩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정이 있어야겠지만 꼭 VM에 온리 간다고 저희가 고집하는 건 아니고 시스코 위에 클라우드 파운데이션 얻는 구조 가능하고, 예, 금융권에서도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은 아닐지라도 아까 풀스택 있던 컴포넌트들을 다 ACI 위에 구성되어 있는 사례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윤성환님, VCF로 VM을 사용할 때 네임스페이스당 CPU, 메모리, 스토리지, 쿼터의 할당이 관리가 쉬워서 아주 좋은데 컨테이너 환경에서도 탄주를 이용하면 쉽게 이런 리소스의 관리가 VM만큼 용이한지요? 그 컨테이너 환경에서는 어차피 띄우실 때 리소스를 지정하시거나 하는 건데 저희가 말하는 것 부분은 VCFS, vSphere에서는 그 네임스페이스를 주는 게 어떻게 보면 vSphere 입장에서는 리소스 풀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리소스 풀 내에서 개발자가 거기다가 VM을 띄우시던 그 컨테이너를 띄우시던 아니면 자기만 독자 클러스터를 띄우시던 그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게 돼 있는 거죠. 예. 그 안에서 실제 쿠버스펠 명령을 사용하실 때 파일 띄울 때 방식이 바뀌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전체 범위만 저희가 지정해 주는 거죠. 예. 자, 그다음에 전영진님께서요. 탄주는 쿠버네티스만 관리하는 건지 아니면 VM도 함께 관리하는 것인지요? 그 탄주 범위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말씀드린 쿠버네티스 부분은 쿠버네티스 부분에 대한 해당되는 내용들이죠. 예. 근데 그 부분이 이제 기존에 있는 VM과 통합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탄주라는 이름만 가지고 카테고리를 본다면 이제 쿠버네티스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원님, VCF를 도입하기 전에 사전에 준비 작업 무엇이 필요한가요? 기존의 사전 준비 작업이라는 건 사실은 뭐 크게 뭐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에 어떤 업무를 얹을 건가가 일단 결정이 돼야 될 거고, 클라우드 파운드를 도입한다고 하면 일단 NSX라는 네트워크 기반으로 좀 바뀌게 되는 거기 때문에 기존 물리 네트워크가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사전에 좀 검토가 꽤 돼야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업무를 이쪽으로 넘길 건가 대상을 정하는 작업들 사전에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전승호님, 빔 백업 리플리케이션 솔루션 적용 관련 최근 뭐 이슈라든지 해결 사례가 궁금합니다. 앞서서 제가 이제 고객 사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요즘에 많이 핫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쿠버네티스뿐만 아니라 DR, 쉽게 DR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윤성호님, 기존 온프리미스에서 사용하던 빔 솔루션을 클라우드 사스 환경에서 사용할 때 쿠버네티스로 컨테이너 클러스터를 VCF나 N서버에서 관리한다면 기존 버전으로도 백업에 문제가 없는지요? 컨테이너 클러스터를 백업할 때 마이그레이션이 필요하지는 않는지요? 온프라미스에 있는 솔루션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쿠버네티스 환경, 기본적인 빔에서 스탠이 만족하는 버전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쉽게 백업이 될 수 있고요. 이 백업을 할 때 앱 중심으로 백업을 하기 때문에 손쉬운 이식이 가능합니다. 그게 빔의 가장 핵심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병무님, 아까 설명해 주신 부분 중에 빔을 통해서 P2V를 클릭 한 번으로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해당 부분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간단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P2V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빔이 백업을 받을 때 이제 물리 서버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지 형태로 백업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를 저장을 해놓고요. 평소에는 변경분 블럭 단위로 변경된 데이터만을 VMware를 백업받을 때 이제 스냅샷 형태처럼 받는 것처럼 물리 서버도 그렇게 받아두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그대로 VMware에서 쉽게 인스턴스 리커버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하면서 중간에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하는 이제 바이오스랑 그런 부분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작업만을 통해 가지고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것이 키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영진님, 온프리미스의 비가상화 시스템을 AWS로 옮기는 P2V를 AWS 임포트 기능을 직접 이용하지 않고 빔으로도 처리할 수가 있는 건지요? 온프레미스에 있는 비가상화 시스템 자체를 이제 AWS나 애저로 다이렉트 리스토어하는 기능들이 기본적으로 빔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해서 다이렉트 리스토어하는 기능들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민수님, 플랫폼 전환을 하는 경우에 이기종 마이그레이션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즉각 복구 지원 방법에 대해서도 문의드립니다. 앞서 부분과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물리 시스템이나 아니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하이퍼V 환경이다 이런 부분들 아니면 AWS에서 백업 받았던 부분이다라는 것들을 쉽게 인스턴스 리커버리 투 VMware라고 하는 그런 기능을 통해서 쉽게 마이그레이션 하실 수 있습니다. 이효숙님, 백업 환경을 구성할 때 용량 설계에 대한 가이드가 있는지와 용량 설계 시 사전 조사해야 될 데이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런 부분은 한번 이제 저희한테 컨설팅을 요청하시면 딱 좋을 것 같은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뭐 VM 수량이든 물리 서버 수량이나 전체적인 데이터 양이 어느 정도 이제 나와야지 그런 그 용량 설계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성호님, 현재 인프라는 개발자 관점에서 어떤 이점이 있는지 중요한데 VCF는 개발자 관점에서는 개발 환경을 쉽게 만들어주는 것 외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예, 뭐 VCF의 장점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운영장 관점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서 아까 말씀드린 개발자한테 유리하다는 것들은 셀프 서비스가 된다는 측면, 특히 탄주를 접목했을 때 그런 부분이고 VCF 자체로 인프라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일단 다 검증되어 있는 거고 저희가 VMware가 각각 컴포넌트의 호환성을 다 보장하는 프로덕트인 거죠. 그리고 클라우드 라이크하게 온프라미스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는 측면, 그런 측면들이 좀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Q&A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설문 맞이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자, 두 분 오늘 조심해서 한 분씩 좀 이름 좀 불러주셨습니까? 네. 저는 아까 이윤성님, 이윤성님, 이윤석, 네네, 네. 저는 문주웅님, 네. 자, 문주웅, 이윤석 이 두 분은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경품 보내드리겠고요. 여러분들 설문마저 해주시면 고맙겠고 또 특히 이제 뭐 또 추가적인 요청사항이나 추가적인 상담 같은 것들은 무빙 클래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 여기 저희 토크하이텍 함께 굿모닝 하이텍 함께 이제 하고 있는데 굿모닝 하이텍 뭐 SNS 구독 이벤트가 있으니까요. 매달 20명씩 추천해서 또 뭐 경품이 있으니까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은 구독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마치기 전에 두 분 마지막으로 시청자분께 한 말씀 해주시고 마치는 거 할까요? 주세요. 예, 뭐 발표 시간이 좀 짧았기 때문에 뭐 자세한 설명을 많이 드리지 못한 것 근데 같습니다. 오늘 목이 별로 안 좋으셔가지고 예. 짧게 해야죠. 목이 안 좋으면. 예. 그래서 뭐 추가 궁금하신 사항들은 굿모닝 하이텍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좀 상세히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VMware 환경과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그 빔 백업 솔루션을 통해 가지고서 완벽한 데이터 보호가 가능하니까요. 언제든지 굿모닝 IT 통해 가지고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웨비나는 여기서 마치고 하겠고요. 여러분들 토크하이텍 다양한 웨비나 많으니까 미리미리 사연 등록하시면 편하게 보실 수 있고요. 또 그동안 못 봤던 것들, 미싱했던 것들은 여러분들 토크하이텍 유튜브 채널 거기 다 있으니까 거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IT 관련 정보를 더 얻고 싶으시다면 굿모닝 아이텍을 검색하세요. 클라우드 앤 인프라, AI 앤 빅데이터, 매니지먼트, 그리고 정보보호 솔루션까지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 검증된 기술력을 가진 굿모닝 아이텍의 최신 IT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링크드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구독, 좋아요까지 눌러주는 건 센스! 고객의 신뢰를 기술력으로 보답하는 굿모닝 아이텍. 지금 바로 연락하세요.